그녀는 오늘 밤에 최고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았으며 그녀의 말과 동작은 듣는 사람의 찬사뿐만 아니라 경악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확실히 자신이 정말로 멋지고 대담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딱 질색이에요. 아버지의 정원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어머니의 허가와 감독이 없이는 정원에도 못 나가는 병신들이에요. 아름다운 얼굴, 하얀 손, 귀여운 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미인들이죠. 나는 못생긴 여자를 단지 좋아의 아름다운 얼굴에 묻은 먼지라고 밖에 보지 않으며 모름지기 남자들은 힘과 용기만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래요. 사냥, 사격, 격투, 그것 이외의 것은 하등 가치가 없어요. 내가 만약 남자라면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녀는 피아노를 두들기면서 외치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하고 말하다가 잠깐 멈췄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남편을 나의 경쟁자로 만들지 않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맡길 작정이에요. 경쟁자를 옥좌에 두고 싶지 않거든요. 완전한 복종을 강요할 생각이죠. 남편 애정이 나와 남편의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루체스터 씨, 노래를 부르세요. 반주를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요. 루체스터 씨의 대답이었다. 그러면 해적의 노래를 하세요.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씩씩하게 부르세요. 잉그램 양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이라면 물탄 우유도 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노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려서 망신을 줄 테니까요. 그것은 잘 못 부르면 상을 주겠다는 말이군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틀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일부러 틀리면 응분의 벌을 받게 되지요. 잉그램 양은 좀 관대해져야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벌을 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명령했다. 용서하세요, 잉그램 양.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가씨가 얼굴만 찌푸려도 충분히 극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총명한 아가씨는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피아노에 손을 대고 활기찬 반주를 시작했다. 이제야말로 빠져나갈 때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에 넘치는 아름다운 음성이 나를 붙잡았다. 로체스터 씨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언젠가 페어팩스 부인이 말한 적이 있었다. 정말 그랬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저음이었다. 거기에다 자신의 감정과 힘을 불어넣어서 귀를 통해 가슴으로 전달시켜서 듣는 사람에게 이상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최후의 굵고 낮은 풍부하게 진동하는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일순간 조용했던 이야기의 물결이 다시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숨어있던 곳을 떠나서 다행히 가까운 곳에 있는 영문으로 빠져나왔다. 거기서부터는 좁은 복도가 홀로 통해 있었다. 여기를 지날 때의 샌들끈이 풀어진 것을 느꼈다. 이것을 묶으려고 계단 밑에 깔린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사 한 사람이 나왔다. 조급히 일어서자 그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로체스터 씨였다. 그동안 잘 지냈어? 예, 별일 없었어요. 왜 저 방에서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오히려 대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그런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대답했다. 상대가 있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뭐라고 지냈어?
별로 특별한 일 없이 그저 평소처럼 아델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보다 안색이 좋지 않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왜 그렇소?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를 반쯤 물에 빠뜨린 날 밤, 감기라도 들었어. 괜찮았어요. 응접실로 돌아가요. 아직 자리를 뜨기에는 일러요. 피곤해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울적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말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적하지도 않고요. 아니야, 틀림없이 그래. 너무 울적해 있기 때문에 두세 마디만 더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정말 눈물이 나오는데 빛나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 속눈썹에 맺혔던 눈물이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시간이 있고 말 많은 하인들이 지나다닐 위험이 없다면 물어봤으면 좋겠지만 좋아, 오늘 밤에는 그대로 용서하지. 하지만 손님들이 묵고 있는 동안에는 매일 밤 응접실로 내려오도록 해요. 그것이 나의 부탁이요. 잊지 말아요. 그러면 가봐요. 그리고 소피에게 아델러를 데려가라고 해요. 잘 자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나의 곁을 떠났다. 돈필드는 매일같이 즐겁고 바빴다. 내가 처음 이 집 지붕 밑에서 보낸 3개월 동안 조용하고 단조롭고 쓸쓸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지금은 이 집에서 모든 슬픈 감정은 추방되고 모든 우울한 연상이 잊혀진 것 같았다. 어디나 활기가 넘쳐 있었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그렇게도 조용했던 복도를 거닐 때도 그렇게도 인기척이 없던 방에서도 지금은 반드시 깔끔하게 차린 하녀라든가 멋진 시종들을 만나게 된다. 부업도 식기실도 하인들 방도 현관도 모두가 한결같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객실이 조용해지는 것은 다만 온화한 봄날씨의 푸른 하늘과 햇빛이 방 안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을 때뿐이었다. 그런 날씨가 끝나고 며칠 동안 비가 온다 해도 즐거움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다. 옥외에서의 즐거움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오락은 더욱 활기를 띠고 다채로웠다. 오락을 바꾸기로 결정한 첫날 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였다. 그들은 셔라드 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몸짓으로 판단하여 말을 한자씩 알아맞히는 놀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인들을 불러서 테이블을 치우고 등불의 위치를 바꾸고 나서 아치 통로의 반대쪽에 의자들을 반원형으로 놓게 했다. 로체스터 씨와 다른 남자들이 가구를 옮겨놓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동안 부인네들은 초인종을 울려서 하녀들을 부르며 계단을 오르내렸다. 집에 어떤 종류의 쇼울과 드레스와 휘장이 있는가 설명해달라고 헤어패스 부인을 불러왔다. 그러고 나서 3층에 있는 옷장을 뒤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비단에 수놓은 환대를 두른 치마며 헐렁한 옷저고리며 최근에 유행하는 검은 옷이며 레이스에 주름이 달린 옷가지 등을 찾아서 하녀들을 시켜 한 알음씩 가져오게 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골라서 응접실 뒤에 있는 부인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는 동안 로체스터 씨는 다시 부인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자기 편이 될 사람을 골랐다. 잉그랜 양은 제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애시튼 자매와 덴트 부인을 지명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때 나는 덴트 부인의 헐렁해진 팔찌를 꼭 끼워주느라고 그의 옆에 있었다. 같이 하겠느냐고 그가 물었는데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더 강요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여느 때처럼 내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와 그의 편 사람들은 커튼 뒤로 물러갔다. 덴트 재령이 이끄는
다른 한패는 초승달 모양으로 놓은 의자에 자리 잡고 앉았다. 애시튼 씨가 나를 보고 가정교사도 끼워주자고 제안하는 것 같았는데 잉그램 부인이 당장에 그 의견에 반대했다. 안 돼요. 그녀는 이런 게임을 하기에는 둔해 보여요. 라고 말했다. 곧 종이 울리고 막이 올랐다. 아치 아내는 역시 로체스터 씨가 택한 조질인 경에 커다란 몸이 흰 호치불에 감싸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커다란 책이 놓여 있고 그의 옆에는 로체스터 씨의 망토를 입은 에이미 애시튼이 손에 책을 들고 서 있었다. 누군지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신이 나서 종을 울리고 있었다. 거기에 아데느가 주위에 꽃을 뿌리면서 등장했다. 그러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긴 베일을 걸치고 이마에 장미 화관을 두른 잉그램 양의 화려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옆으로 로체스터 씨가 걸어와서 함께 테이블 옆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이 무릎을 꿇자 역시 흰옷을 입은 덴트 부인과 루이자 애시튼이 그들 뒤에 와서 섰다. 아무 말 없이 예식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결혼식의 무언극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이 끝나자 덴트 대령과 그의 편들은 이분쯤 속삭이며 의논을 하더니 덴트 대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신부입니다. 로체스터 씨가 절을 하자 막이 내렸다. 다시 막이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둘째 번 막이 올랐을 때는 저번보다 애써서 꾸민 무대가 나타났다. 응접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식당보다 2계단 정도 높았는데 윗단에서 한두 야드 뒤에 커다란 대리석 수반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온실의 장식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그 수반은 항상 온실에서 이국 화초에 쌓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금붕어가 있었다.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옮겨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수반 옆 양탄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로체스터 씨였다. 그는 쇼어를 걸치고 터어번을 쓰고 있었다. 검은 눈과 검은 피부와 그리고 회교도인을 닮은 얼굴 생김새가 그가 입은 옷과 잘 어울렸다. 동양의 회교도의 황족이든가 아니면 교수형 집행관이든가 교수형을 받을 사람처럼 보였다. 이어서 잉그램 양이 등장했다. 그녀도 역시 동양풍의 옷차림이었다. 주홍빛 스카프를 허리에 장식지처럼 두르고 관자놀이 부분은 술을 놓은 손수건으로 묶여져 있었다. 토실토실한 아름다운 팔뚝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 한 팔은 머리 위로 우아하게 들고 있었는데 마치 물동이를 받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매와 용모와 얼굴빛과 그리고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족장시대의 이스라엘의 왕녀를 연상시켰다. 틀림없이 그런 인물로 보이려는 것이 그녀의 의도인 것 같았다. 그녀는 수반에 가까이 가서 몸을 굽히고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신용을 하고 다시 이것을 머리 위로 올렸다. 이때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고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서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자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것을 열어서 훌륭한 팔찌와 귀걸이를 보여준다. 그녀는 놀라움과 감탄하는 신용을 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밑에 보석을 놓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기분과 환희의 정을 그녀는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낸다. 처음 보는 사나이는 그녀에게 팔찌를 채워주고 귀걸이를 달아준다. 그것은 엘리자와 레베카가 만나는 장면이다. 다만 낙타가 없을 뿐이다. 알아맞혀야 하는 편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그 장면이 보여주는 단어나 음질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변자인 덴트 대령이 장면 전체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막이 다시 내려졌다. 세 번째로 막이 오르자 응접실의 한 부분만이 보였다. 그 밖의 것은 어둡고 거친 휘장으로 감추어졌다. 대리석 수반이 옮겨지고 그 대신에 소나무로 된 테이블과 식당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런 것들이 풀로 된 등잔불에 의해서 희미하게 비치고 있을 뿐 모든 촛불은 꺼져 있었다. 이런 답답한 장면 속에 한 사나이가 주먹을 무릎 위에 놓고 앉아서 마룻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로체스터시라는 것을 알았다. 얼굴이 더럽혀지고 옷이 흐트러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려서 변장을 잘했으나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쇠사슬 소리가 들렸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형무소. 하고 덴트 대령이 외쳤다. 그렇게 해서 글자풀이 수수께끼는 해결됐다. 제1막은 신부, 제2막은 샘인데 이 둘을 합한 브라이드웰은 영국의 형무소 이름인 것이다. 연기자들은 옷을 갈아입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로체스터 씨는 잉그램 양의 손을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로체스터 씨의 연기를 칭찬했다. 그녀는 말했다. 아시겠어요? 세 가지 연기 중에서 마지막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좀 더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멋진 신사 절도범이 됐을 텐데. 수검정은 말끔히 지워졌나요? 그는 얼굴을 잉그램 양에게 돌리며 물었다. 아깝게도 깨끗이 지워졌군요. 그 흉악범만큼 당신 얼굴에 맞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노상강도를 좋아한단 말인가요? 영국 강도는 이탈리아의 산적 다음 가는 영웅이죠. 그러나 산적도 지중해의 해적은 못 당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이든 당신은 내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시간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녀는 깔깔대고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자, 벤트 대령. 이번에는 당신들 차례입니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다른 편이 물러나자 그와 그의 편은 빈 의자에 앉았다. 잉그램 양은 지휘자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다른 알아맞힐 사람들은 그들의 양쪽에 앉았다. 이제 나는 연기자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흥미를 갖고 막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의 주인은 관객에 쏠렸으며 지금껏 아치 통로에 향해 있던 시선은 말할 것도 없이 반원형으로 놓여있는 의자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덴트 대령과 그의 편이 어떤 글자놀이 수수께끼를 보여주었는지, 어떤 말을 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서로가 의논하는 장면만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로체스터 씨가 잉그램 양 쪽을 향하고 잉그램 양이 로체스터 씨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에 닿고 뺨에 물결칠 정도로 머리를 기울이는 것이 보인다.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시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그 전경이 불러일으켰던 감정 그 자체가 아직도 어느 정도는 되살아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로체스터 씨를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단지 그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자가 지나가다가 웃기시 나에게 닿기만 해도 싫어하고, 그녀의 검고 거만스러운 눈길이 우연히 나에게로 향했다가는 못 볼 것이나 본 듯이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라 해도 이제 와서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은 달라질 수가 없었다. 그가 그 여자와 곧 결혼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자부심을 그녀의 얼굴에서 매일같이 읽을 수 있다 해도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그의 구원 방법을 시시각각으로 목격해도 나는 그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또한 그의 무관심의 매력을 느끼고 그의 자부심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많았으나 살아가는 마음을 쉽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는 일은 없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질투심이 일어나는 일도 많았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잉그레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감히 질투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 했어도 극히 드물었다. 내가 받은 고통은 그런 말로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잉그렌 양 같은 사람을 질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 감정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저속하다. 역설적인 견해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그녀는 화려하긴 하나 순수하지는 않다.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는 있으나 정신이 빈약하고 나면서부터 인정이 메말라 있었다.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 피어날 꽃은 하나도 없으며 자연스럽게 익어서 우리에게 신선한 맛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과일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선량하지도 않고 독창적인 인물도 아니다. 책에서 읽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자신의 견해를 말해본 적도 없고 높은 어조로 감정을 피력하나 공감이라든지 연민의 점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인정이나 성실성이 결핍되어 있었다. 가끔 아델르에게 평상시에 품고 있던 반발심을 폭발적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 아델르가 가까이 가면 모욕적인 말로 쫓아버리는가 하면 때로는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등 항상 냉담하고 가혹하게 되었다. 나 외에 이런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었다. 면밀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장래의 신랑감인 로체스터 씨 자신도 미래의 신부에 대해 부단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총명함과 조심성, 그녀의 결함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것과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에 정렬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줄곧 괴롭혔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려는 것은 가문과 정략 때문이고 그녀의 지체와 연고 관계가 그와 알맞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 보물을 찾아내기에는 그녀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나는 느꼈다. 이것이 문제점이며 이것이 신경을 건드리고 괴롭히며 이것이 열이 나서 식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만약에 그녀가 승리한다면, 그가 진심으로 그녀의 발밑에 굴복한다면 나는 얼굴을 가리고 벽을 향할 것이며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만일 잉그렌 양이 힘과 열정과 친절과 분별력을 갖춘 선량하고 고귀한 여인이라면 나는 두 마리의 호랑이인 질투와 절망과 싸워서 심장이 찢기우고 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나의 일생을 조용히 보낼 것이다. 그녀의 우월성이 보다 더 절대적일수록 나의 칭찬은 더할 것이며 나의 침묵도 보다 더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잉그램 양이 로체스터 씨를 매혹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는 것, 실패한 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거만과 자기 만족이 유혹하려는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데도 자기가 쏜 화살이 목표물에 적중된 것으로 생각하고 성공을 자만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끊임없는 자극을 받는 동시에 냉정한 억제를 받는 일이었다. 그녀가 실패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했으면 그녀가 성공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많은 화살들로 로체스터 씨의 가슴을 겨냥했으나 발밑에 떨어졌다. 좀 더 확실한 솜씨로 쐈더라면 그의 거만한 심장을 맞췄을지도 모를 일이다. 험상궂은 그의 눈의 애정을 냉소적인 그의 얼굴의 부드러움을 불러일으키게 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바람직한 것은 무기 없이 무언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접근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녀는 그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일까? 틀림없이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좋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진실된 애정으로 그를 좋아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그를 좋아한다면 그렇게 해프게 웃고 쉴 사이 없이 눈길을 보내고 필요 이상의 애교를 떨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길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 그녀가 쾌활하게 짓거리고 있어도 그의 얼굴 표정은 굳은 채로 있었다. 나는 그 표정과는 다른 표정을 봤던 것이다. 그때 그 표정은 저절로 얼굴에 나타났다. 그것은 일부러 꾸민 기교와 계산된 침략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단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묻는 말에 꾸밈없이 대답하고 필요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말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의 표정은 풍부해지고 보다 친절해지고 보다 상냥해져서 자비로운 햇빛처럼 사람을 온화하게 만들 것이다. 저들이 결혼을 할 경우 그녀는 어떻게 해서 그를 즐겁게 하려고 할 것일까? 그녀가 그것을 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잘해낸다면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태양 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아직 로체스터씨가 이해관계와 연고관계 때문에 결혼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비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처음에 그의 의도를 알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아내를 택하는데 그렇게 범속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지위와 교육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입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관념과 신념에 의해서 행동했다고 해서 그와 잉그렛 양을 비판하든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들의 계급은 모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는 데는 나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신사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명백하나 그 자체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야만 했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점에 있어서도 나는 주인에게 대해서 관대해져 가고 있었다. 과거에는 확실한 결점으로 봤던 것도 지금은 모두 깨끗이 잊어버렸다. 전에는 그의 모든 면을 살펴보고 결점과 장점을 찾아내서 양자를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점을 그냥 보아 넘기게 되었다. 전에는 나를 반발하게 했던 빈정대는 버릇도 그리고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무뚝뚝한 버릇도 좋은 요리에 툭 쏘는 양념 정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있을 경우 맺기는 하나 없을 경우에는 더욱 허전하다. 그리고 모호한 그 무엇인가가 무서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음흉한 것인지 냉담한 것인지가 가끔 그의 눈에 비쳐서 주의 깊은 관찰자의 눈에 띄는데 그것은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헤아릴 사이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마치 나는 화산의 양상을 띤 산 사이를 헤매다가 지면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것을 본 것처럼 공포에 떨고 몸을 움츠렸다. 나는 지금도 그 무엇인가를 가끔 보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뛰기는 했으나 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싶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잉그렛 양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언젠가는 천천히 그의 심연을 더듬어서 그 비밀을 찾아내 그 성질을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과 그의 장래의 신부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들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대화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동작만을 중대시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관심과 오락에 몰두해 있었다. 린 부인과 잉그랜 부인은 엄숙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가끔 서로 터번을 쓴 머리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화제에 따라서 놀라움과 신비로움과 공포를 나타낼 때는 내게 손을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한 쌍의 꼭두각시 인형과도 같았다. 온순한 덴트 부인은 마음씨 착한 애시튼 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나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고 미소를 보냈다. 조지린경과 덴트 대령과 애시튼 씨는 정치와 지방 사건과 재판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 잉그랜 경은 에이미 애시튼 양과 노닥거리고 루이자는 피아노도 치고 린 형제의 한 사람과 노래도 불렀다. 메어리 잉그램은 린 형제의 또 한 사람의 은근한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때로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의 단역을 중지하고 주역을 바라보며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결국 로체스터 씨와 잉그램 양이 그 회합의 생명이여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뜰 것 같으면 손님들 사이에 현저하게 지루한 기색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대화는 다시 생기를 띄었다. 그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날 그가 볼 일 때문에 밀코트에 가서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었을 때이다. 그날 오후에는 비가 내렸다. 헤이 마을 저쪽에 있는 공유지에 최근에 야영을 시작한 집시촌까지 일에는 산책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사들 몇은 마구간으로 가고 젊은이들은 젊은 아가씨들과 당구실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다. 잉그랜 부인과 린 부인은 자기들의 대화에 블란치 잉그랜 양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그녀는 건방지게 말없이 이것을 거절하고 처음에는 감상적인 곡을 피아노로 치면서 흥얼거리더니 다음에는 서재에서 소설책을 갖고 와서 소파에 벌떡 누워 소설을 읽음으로써 로체스터 씨가 없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그 밤도 그리고 온 집안이 조용했다. 가끔 당구 치는 패들의 웃음소리가 2층에서 들려올 뿐이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시계는 이미 저녁 식사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알렸다. 그때 창가에 내 옆 의자에 앉아있던 아델르가 소리를 질렀다. 저기 로체스터 씨가 돌아오세요.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잉그랜 양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왔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머리를 들었다. 곧 이어서 비에 젖은 자갈길에서 마차바퀴 소리와 물을 튀기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역마차가 한 대 오고 있었다. 왜 역마차로 오실까? 떠날 때는 메스로와를 타고 가셨는데? 그리고 파일럿도 같이. 그것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잉그랜 양이 큰 몸뚱이에 헐렁한 옷을 입고 창가로 다가섰기 때문에 나는 등뼈가 부러질 정도로 허리를 젖혀야만 했다. 처음에는 너무 열중해 내가 있는 것을 몰랐다가 내가 있는 것을 보자 입을 실룩거리면서 다른 창가로 옮겨갔다. 역마차가 멎었다. 마부가 현관에 종을 울리자 여인복을 입은 한 신사가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로체스터 씨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상류계급의 인물 같아 보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속상해 죽겠네. 속았잖아. 이 귀찮은 원숭이야. 하고 갑자기 아델르를 부르면서 누가 너를 창가에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게 했지? 그러고 나서 마치 내 잘못이라는 듯이 화가 난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홀에서 들리더니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그는 잉그랜 부인을 좌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적절하지 못한 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부인, 친구 로체스터가 출타하고 없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저는 먼 여행을 해서 여기에 왔고 또 친구와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합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으며 말씨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상하게 들렸다. 외국 사람의 말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순수한 영국 사람의 말투는 아니었다. 나이는 로체스터 씨와 비슷한 30에서 40 사이로 보였다. 얼굴빛이 누르스름했는데 그렇지만 않았다면 특히 처음 봤을 때 훌륭한 신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 남자의 얼굴에는 불쾌감을 주는, 아니 호감을 주지 않는 점이 보였다. 얼굴 모양은 균형이 잡혀져 있었으나 맺힌 데가 없었다. 눈은 크고 윤곽이 뚜렷했으나 거기서 내다보는 눈빛은 생기가 없고 허전한 것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옷 갈아입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두들 흩어졌다. 내가 그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저녁 식사를 끝낸 후였다. 그때는 아주 느긋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의 인상은 아까보다도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침착한 것도 아니고 활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시선을 쉴 사이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방황이었다. 이것 때문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괴상한 얼굴로 보여졌다. 네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심한 반발을 느끼게 했다. 달걀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매끈한 피부의 얼굴에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매부리코와 작은 앵두 같은 입술에는 결단성이 없어 보였고 좁고 평평한 이마에는 사려의 그림자가 없었으며 텅 빈 갈색 눈에서는 위험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벽난로 장식 위에 놓여있는 가지가 달린 촛대의 불빛을 받아 환히 비치는 그를 바라보면서 로체스터 씨와 비교를 해보았다. 그들의 차이는 연약한 거위와 사나운 매, 그리고 순한 양과 이것을 지키는 거친 털의 예리한 눈을 가진 개 정도의 차이로서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로체스터 씨의 옛 친구라고 했다. 그들 사이의 우정이란 틀림없이 기묘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극과 극은 만난다는 격언의 시래일 것이다. 그의 옆에는 두세 사람의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방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나에게 띄엄띄엄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가깝게 앉아있는 루이자의 시튼과 메어리 잉그램의 얘기 때문에 가끔 들려오는 말들이 방해됐기 때문이다. 그들도 새로 온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둘이 다 그를 미난이라고 불렀다. 루이자는 그를 가리켜 세상에 드문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했고 메어리는 그의 귀여운 작은 입과 멋진 코를 이상적인 매력의 예로 들었다. 게다가 어쩌면 저렇게 온순한 이마일까? 내가 싫어하는 누들투들한 것이 하나도 없고 평평한 것이, 그리고 온화한 눈과 저 미소. 루이자가 말했다. 마침 그때 다행히 헨리린 씨가 연기되었던 헤이 마을 공유지에 산책 가는 일에 대해서 결정 지을 것이 있다고 그들을 방 저쪽으로 불러갔다. 이제 나는 난로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온 손님의 이름이 메이슨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는 막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어딘가 더운 나라에서 온 것이다. 얼굴이 저렇게 누런 것도, 그리고 난로가에 가깝게 앉아서도 외투를 벗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자마이카라든가 킹스턴이라든가 스페니시타운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봐서 서인도 제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서 로체스터 씨를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곳의 더운 기후와 태풍과 우기를 로체스터 씨가 싫어했던 것을 말했다.
나는 로체스터시가 여행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랑의 범위가 유럽 대륙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벗어난 곳에 갔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생겨서 나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자 부들부들 떨고 있던 메이슨 씨는 석탄을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난로에는 불꽃은 없고 타다 남은 것이 빨갛게 남아있었다. 석탄을 가져온 하인은 나가다가 애시튼 씨 의자 옆에 잠깐 걸음을 멈추고 무엇이라고 속삭였다.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노파가, 성가신 정도의 단어뿐이었다. 나가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서 내쫓는다고 그래. 하고 치안 판사가 말했다. 아니야, 잠깐. 내쫓을 필요는 없어요, 시튼. 이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부인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거예요. 벤트 대령이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부인 여러분은 집시의 야영장을 구경하러 헤이 마을의 공유지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샘의 말에 의하면 번치 할멈 같은 노파가 지금 하인방에 와서 꼭 여러분들의 운을 점쳐주겠다고 한답니다. 그 노파를 만나볼 생각은 없는지요? 대령님, 그 천한 사기꾼을 편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당장 내쫓아요. 하고 잉그램 부인이 나섰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해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님. 어떤 하인의 말도 듣지 않아요. 지금 페어팩스 부인이 제발 나가달라고 타이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노파는 날로 옆 의자에 앉아서 여기 들어오라는 허락이 있을 때까지 꼼짝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운을 점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생긴 할머니예요? 애시튼 자매가 물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추하게 생긴 노파입니다. 아가씨, 오지그릇처럼 새까맣게 생기고요. 하고 하인이 말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요. 이런 재미있는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얘들아, 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느냐?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할 수 없어요. 잉그램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엄마, 찬성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내 운을 점쳐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쌤, 그 노파를 불러드려요.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로 브란치가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은 채로 여러 가지 악보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어머나 블란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했어요, 엄마.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것 다 짐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겠어요. 샘, 빨리 불러와. 재미있는 오락이 될 거야. 젊은 축들은 모두 찬성했고 하인은 주저했지만 잉그램 양의 이어지는 재촉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노파가 혼자 있는 방에 안내하겠습니다. 점을 치고 싶은 사람은 한 분씩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니? 나의 소중한 블란치. 조금씩 침범해 오는 거야. 충고하는 엄마 말을 듣거라. 나의 천사 같은 딸아. 그 노파를 서재로 안내해요. 나도 속된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혼자서 만나고 싶어요. 서재에 난로가 피워져 있나요? 천사 같은 그녀의 딸이 엄마의 말을 중단시키고 계속 짓거렸다. 불은 피워져 있다는 말을 남기고 하인은 다시 사라졌다. 그러자 방 안에는 신비감과 활기와 기대가 다시 넘쳤다. 하인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다.
노파는 준비가 다 됐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오겠는지 알고 싶대요. 부인들이 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신사가 먼저 간다고 말해도 쌤. 벤트 대령의 말을 들은 하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신사의 정은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숙녀분들 중에서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젊고 미혼인 분만 점을 쳐드린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잉그랜 양이 엄숙히 일어났다. 내가 먼저 가겠어요. 마치 부하들의 진도에 서서 돌파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결사대의 지휘자 같은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가 안 된다고 애원했지만 잉그랜 양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을 지나 벤트 대령이 열어준 문으로 나가서 곧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는 침묵이 흘렀다. 잉그랜 부인은 손목을 비트는 것 같은 비통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손목을 비틀었다. 메어리는 자기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와 루이자는 숨을 죽이고 낄낄대고 웃고 있었으나 조금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매우 천천히 흘렀다. 서재문이 열린 것은 15분쯤이 지나서였다. 잉그랜 양은 아치를 통해서 들어왔다. 웃어넘길 것인지 장난으로 생각할 것인지 모든 사람이 호기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봤으나 그녀는 이것을 뿌리치고 냉담하게 되었다.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고 즐거워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무뚝뚝하게 제자리고 걸어가서 아무 말 없이 앉았다. 어떻든 블런치? 노파가 뭐라고 해? 뭘 생각하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정말 점장이 맞아요? 너도 나도 한마디씩 물었다. 여러분, 질문은 그만 해주세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경솔하게 믿는 감각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자극되지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 문제를 그렇게 중대시하는 것으로 봐서 악마와 결탁한 진짜 마녀라도 이 집에 와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군요. 나는 다만 집시의 불황자를 만났을 뿐이에요. 의뢰하는 식으로 송금을 보이고 그런 족속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 변덕스러운 마음도 만족했고요. 그러니까 애시튼 씨가 위협했던 대로 그 할망구를 내일 아침에 형틀에 결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잉그레냐는 책을 한 권 들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그 이상 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약 1시간쯤 그녀의 거동을 지켜봤다. 그동안 책은 단 한 장도 읽지 않고 얼굴빛은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지고 불만이 가득한 실망의 빛이 역력히 보였다. 틀림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은 것이 분명한데 우울한 기분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봐서 본인은 개의치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들은 말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에도 메어리 잉그램과 애시튼 자매는 혼자 갈 용기는 없으나 모두들 가고 싶어 했다. 샘을 가운데 세워서 교섭했는데 샘이 장단지가 아플 정도로 왔다 갔다 한 결과 셋이 같이 와도 좋다는 허락을 고집이 센 노파로부터 겨우 얻었다. 그들의 방문은 잉그램 양의 경우처럼 그렇게 조용하지가 않았다. 서재에서는 신경질적인 낄낄대는 웃음소리와 가냘픈 비명이 들려왔다. 20분쯤 지나자 그들은 서재문을 요란스럽게 열고 응접실로 달려왔는데 모두들 정신을 잃은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틀림없이 저 노파는 신데레아 있어. 그런 것들을 말하다니. 우리들에 관한 것을 뭐든지 다 알고 있어. 그들은 신사들이 부랴부랴 가져온 의자에 헐떡거리며 앉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라는 부탁을 받자 노파는 그들이 어렸을 적에 말하고 행한 것을 알아맞힌다고 말했다. 자기들 집에 있는 책과 장식품과 그리고 여러 친척들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도 꿰뚫어보고 있으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도 각자의 귀에 속삭였고
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도 알아맞혔다고 단언했다. 여기서 신사들은 비로소 입을 열고 나중에 말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정색을 하고 물었으나 이 뻔뻔스러운 질문에는 얼굴을 붉힌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몸을 떤다든가 깔깔대고 웃을 뿐이었다. 그동안 부인네들은 강신제병을 꺼내든가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고가 일찍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늙은 신사들은 다만 웃고 있을 따름이었고 젊은 남자들은 예쁜 아가씨들한테 다투어 봉사를 하려고 했다. 이 소란 가운데서 내 눈과 귀가 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쏠려 있을 때에 옆에서 기침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하인 셈이었다. 선생님, 집시 노파가 방 안에는 아직도 점을 치지 않은 젊은 미운 여성이 있다고 하면서 전부 점을 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선생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따로 없으니까요. 뭐라고 전할까요? 그래요. 가겠어요. 나는 대답하고 따라 일어섰다. 강하게 자극받았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돌아온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방을 빠져나와서 뒤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파가 놀라게 하면 부르세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쌤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쌤. 부엌으로 가세요.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나는 무섭지가 않았다.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해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서재는 조용했다. 점장이는 난로 옆 안락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있었다. 빨간 망토를 입고 검은 보닛이라기보다 챙이 넓은 집시 모자를 쓰고 턱 밑은 줄무늬가 있는 손수건으로 동여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불이 꺼진 초가 한자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난로불 빛으로 기도서 같은 까만 책을 읽고 있었다. 읽으면서도 대개의 늙은이들이 그렇듯이 무엇인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도 읽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한 제목을 마저 읽을 생각인 것 같았다. 나는 난로 앞에 깔개 위에 서서 손을 녹였다. 응접실에서는 난로에서 멀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손이 얼어 있었다. 나는 그때 언제나처럼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집시의 모습에서는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할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천천히 나를 쳐다봤다. 모자챙 때문에 얼굴이 가리워져 있었으나 머리를 들었을 때 보니까 그녀의 얼굴은 대상한 모습이었다. 전체가 갈색인데다가 검은 빛이 돌았다. 턱 밑에 둘은 하얀 끈 밑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돌출해서 턱을 덮었다. 그녀는 나에게 눈길을 돌리고 대담하게 곧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신수를 봐달라는 거야. 그녀의 눈소리처럼 대담하게 그녀의 얼굴처럼 무뚝뚝하게 말했다. 별로 관심 없어요. 마음 내키면 봐주세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정 따윈 믿지 않아요. 건방진 당신이 할 만한 소리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문지방을 넘을 때 당신 발소리가 그렇게 말했어. 그랬어요? 귀가 밝으시군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눈이 빠르면 머리도 빠른 법이야. 할머니는 장사하시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물론이지. 더구나 당신 같은 손님을 대하기 위해선 더욱 그렇지. 그런데 왜 떨고 있지 않지? 기분이 나쁘지 않은걸요. 나에게 왜 점을 치려고 하지 않지? 전 바보가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모자와 그네 얼굴을 감추면서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고 나서 짧고 까만 담뱃대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 진정제를 즐기더나 굽혔던 허리를 펴고 입에서 담뱃대를 빼어들고 난로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죽고 병들어 있고 바보야. 그것을 증명해봐요. 좋아. 몇 마디로 증명하지. 당신은 혼자이니까 추워. 당신 속에 있는 불을 끌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신이 병들어 있는 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감정, 즉 남자에게 줄 가장 훌륭한 것이 당신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바보인 것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감정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려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녀는 다시 짧고 검은 담뱃대를 물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큰 집에 고용인으로 살고 있으면 대개 모두들한테 그렇게 보이겠지요. 대개 누구에게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대개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일까? 나의 경우에는요. 바로 그거야. 당신 경우에는. 그러나 당신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또 있는가 찾아봐. 그야 몇천 명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봐.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경우는 특별해. 행복이 바로 곁에 있어. 손을 내밀면 미칠 곳이야. 재료는 다 마련돼 있어. 다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결합시키는 운동뿐이야. 기회의 신이 그것을 떼어 놓았을 뿐이야. 일단 그것을 접근시키면 행복이 손에 잡히는 거야. 나는 수수께끼 같은 건 몰라요. 아직껏 수수께끼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좀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면 손을 벌려봐. 그리고 운전을 내야 하지요? 물론이지. 나는 1실링짜리 은화를 주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꺼낸 헌 양말짝에다 우선 그것을 넣고 양말을 묶어서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했다. 그녀는 손을 잡지 않고 손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뚫어지게 봤다. 너무 복잡한데. 이런 손금은 알아보기가 힘들거든. 금이 없을 정도야. 그리고 손바닥에 뭐가 있단 말이야. 운명 같은 건 적혀 있지도 않아. 당신 말대로 그렇겠지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야. 얼굴에 적혀 있어. 이마에, 눈 언저리에, 눈 자체에, 그리고 이 윤곽에 적혀 있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어봐.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나는 그녀의 명령대로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조금씩 믿게 됐어요. 나는 그녀에게서 반 야드쯤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불을 쑤셨기 때문에 쑤신 석탄불에서 불티가 튀었다. 그러나 눈부신 불티는 나의 얼굴만을 환하게 비쳤을 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를 던졌다. 당신은 도대체 오늘 밤 무슨 생각으로 나를 찾아왔지? 나를 한참 동안 응시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저 방에 앉아서 환등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훌륭한 양반들이 너울거리며 당신 앞을 지나칠 때 당신 가슴 속에는 무슨 생각이 설레고 있었지? 그들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 형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그들 사이에는 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가끔 지루하게 느끼고 졸리기는 했으나 슬픈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난 모르는 희망이라도 있어서 그것이 마음을 들뜨게 해서 장래를 속삭이며 즐거웠나. 그런 것은 없어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 힘으로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학교를 열기 위해 돈을 버는 정도예요. 영혼이 생존하기에는 빈약한 자약물인데, 그리고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는 나는 당신 습성까지 알고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들었겠지요. 아, 똑똑한 채 하는군.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사실은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지. 푸울 부인이라고. 나는 그 이름을 듣자 그만 깜짝 놀라버렸다. 놀랄 것은 없어. 푸울 부인은 말이 없고 항상 조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당신은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 장래의 학교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나. 당신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지. 살펴볼 만한 얼굴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 적어도 호기심을 끌만한 인물의 동작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 나는 어떤 얼굴이나 어떤 인물도 바라보길 좋아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쯤 골라낼 수는 없나. 아니면 둘쯤. 가끔 있지요. 짝지어 있는 사람들의 몸짓이나 표정이 좀 수상하게 느껴질 때는 그래요. 그들을 바라보는 건 재미있거든요. 그들의 무슨 얘기가 가장 재미있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개 같은 얘기들로 구혼 즉 결혼에 이르는 약속 따위들이지요. 한결같은 그 화제를 좋아하나. 전혀 관심 없어요. 나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니까요. 당신한테 무의미한 것이라고. 젊고 발랄하고 사람을 매혹시킬 만큼 아름답고 지위와 재산을 타고난 여인이 신사 앞에 앉아서 웃는데도 당신은 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어. 아마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 있는 신사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하고도 말을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당당하며 중년이나 젊은 신사들이나 모두 용감하고 미남들이며 원기가 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부터 미소를 받는 것은 자유이며 나한테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 신사들을 모른다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해보았다고. 이 집 주인하고도 그렇단 말인가. 주인은 지금 집에 없어요. 의미심장한 얘긴데. 그럴듯한 핑계인걸. 주인이 오늘 아침에 밀코트에 가서 오늘 밤이 아니면 내일 돌아올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주인을 당신이 아는 가운데서 제외시킬 참이야.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생각이야. 천만에요. 그렇지만 로체스터 씨가 당신이 꺼낸 얘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나는 신사들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부인들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요사이 너무 많은 미소가 로체스터 씨의 눈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의 눈은 넘쳐 흐르는 컵과도 같아졌어. 그것을 못 느꼈어. 로체스터 씨는 손님들과 교제를 즐길 건 네가 있다고 봐요.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로체스터 씨가 가장 활기를 띠고 가장 오래 얘기하는 상대와 어울린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어. 듣는 사람이 열중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활기를 띠기 마련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집시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말이었다. 그녀의 이상한 말투와 목소리와 태도는 나를 꿈속으로 끌어들였다. 예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그녀의 입에서 계속 튀어나와서 마침내 나는 신비의 거미줄에 휩쓸리게 되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이 지난 몇 주 동안 나의 심장 옆에 앉아서 그 동작을 지켜보고 거동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듣는 사람이 열중하다 보면 그렇지 로체스터 씨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즐겁게 말하는 아름다운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그리고 로체스터 씨는 이렇게 받아들인 즐거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정이었어.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했어. 감사한다고요.
그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찾는다고. 그렇다면 얼굴을 자세히 바꾼 그래. 감사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면 무엇을 찾아냈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사랑을 봤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행복한 그의 신부의 모습을 봤지. 조금 틀렸어요. 마술사도 때로는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무엇을 봤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내가 여기 온 것은 물어보려 왔지 고백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로체스터 씨가 결혼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인가요? 그래, 아름다운 잉그랜 양과. 곧 하게 되나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돼. 그런데 틀림없이 그들은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그는 반드시 그런 아름답고 고상하고 머리가 좋고 재주 있는 여인을 사랑할 것이며 상대방도 그 사람을,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의 재산을 사랑할 거야. 그녀는 로체스터시 정도의 재산이라면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할 것으로 나는 믿어. 이런 얘기를 1시간 전에 그녀에게 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뚱하고 입술이 반치 가량이나 처져 있었어. 그녀에게 구혼을 하고 있는 얼굴이 검은 남자에게도 조심하라고 해주고 싶었어. 보다 크고 내용이 충실한 소작장부를 가진 사람이 그녀에게 나타난다면 그는 접시처럼 납작해질 테니까. 할머니, 나는 로체스터시에 점을 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운수를 보러 왔는데 거기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시군요. 당신 운수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지 않아. 당신 얼굴을 살펴봤는데 상이 서로 상치되고 있어. 행복의 여신은 당신에게 일정한 양의 행복을 부여했어. 그것은 오늘 밤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 여신이 당신 몫으로 돌려놓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봤어. 손을 뻗어서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어. 그런데 당신이 손을 뻗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거리야. 다시 한번 양탄자 위에 무릎 꿇어봐.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난로불에 살 것만 같아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나에게 몸을 숙이지 않고 의자에 기댄 채로 나를 응시했다. 그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눈 속에는 불꽃이 너울거리고 눈은 이슬처럼 빛나고 있다. 부드러운 감정을 가득히 나타내고 있으나 내가 하는 말을 비웃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맑은 눈동자에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고 웃음을 그치면 슬픔이 나타나곤 한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권태감이 눈꺼풀을 가득 채우는데 그것은 고독에서 오는 웃음일 것이다. 눈길은 나의 시선을 피하곤 하는데 나의 탐색을 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진실을 비웃는 눈초리로 부인하며 감수성이 강하고 번민이 있다는 나의 공격을 배격하려고 한다. 자만과 신중은 오히려 나의 견해를 굳힐 뿐이다. 눈은 괜찮은 편이야. 입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가끔 밝은 웃음을 웃곤 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털어놓으려고 하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군. 동작도 기민해서 영원히 고독 속에 묻혀있게 되진 않아.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상대방에게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입이야. 입도 역시 괜찮아. 행운을 방해하는 것은 이마뿐이야. 이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존심과 환경이 요구한다면 나는 그대로 혼자 살 거야. 굳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신까지 팔 생각은 없어. 나는 타고난 마음의 보석이 있는데 만약에 외부의 행복이 억제되고 지불할 수 없는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보석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아비만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 이성은 확고하고 고삐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날뛰게 해서 이성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정열이 제 본성을 드러내어 미쳐서 날뛰고 욕망이 모든 헛된 것을 폼꿀지 모르나 판단력이 모든 의논을 주관하고 최후의 판단을 내릴 거야. 모진 바람과 지진과 화재를 당할지라도 나는 양심의 명령을 속삭여주는 작은 목소리를 따를 거야라고. 잘 말해주었다. 이마여, 너의 단어는 존경받을 만해. 나는 계획을 세웠어. 올바른 계획이라고 믿어. 그것을 세우는데 양심의 요구와 이성의 충고의 귀를 기울였어. 주어진 행복의 술잔 속에 치욕의 찌꺼기가 조금만 있어도, 그리고 뉘우침의 쓴맛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청춘이 시들고 전성기가 지나는 게 얼마나 빠른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희생도 피해도 하늘도 원치 않아. 감사를 받고 싶지 피눈물을 짜내고 싶지는 않아. 아니야, 짠 눈물도 짜낼 생각은 없어. 나의 수학은 미소와 애정과 즐거움, 그런 것이기를 바라고 있어. 나는 지금 황홀한 꿈속을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야. 가능하면 이 순간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 지금까지 나는 철저하게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어. 나는 행동하려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대로 행동해왔어. 그 이상은 나의 힘에 부칠 정도로 괴로울 거야. 일어나요, 제인. 돌아가요.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깨어있는 것일까?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노파의 목소리는 바뀌어졌다. 목소리도 몸짓도 그리고 모든 것이 거울 속에 비치는 나 자신처럼 낯이 익었다. 말투도 자신의 말처럼 귀에 익었다. 나는 일어서긴 했으나 나가지는 않았다. 나는 바라보았다. 난로불을 쑤시고 나서 나는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모자와 끈으로 더욱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나가라고 했다. 불빛이 그녀의 뻗친 손을 비쳤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들어서 살펴보려는 생각에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이 눈에 띄었다. 그 손은 내 손과 마찬가지로 늙은이의 것은 아니었다. 소실소실하고 나긋나긋한 손가락들은 균형이 잡혀 있었다. 새끼손가락에는 굵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는데 몸을 숙여서 자세히 보니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오던 보석이었다. 나는 다시 얼굴을 쳐다봤다. 얼굴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자와 끈을 풀고 접근해왔다. 제인, 나를 알아보겠어?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빨간 망토를 벗으세요. 그러면 그런데 끈이 풀리지 않아. 도와줘. 끊어버려요. 그렇다면 물러가라. 빌어입은 옷들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대사를 외치며 로체스터 씨가 변장을 벗었다. 어떻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잘 해치웠지? 그렇지? 다른 숙녀들에겐 잘했을 거예요. 당신한테는 잘못했단 말인가? 저에겐 집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 나 자신의 역할을 했나? 아니에요. 뭔가 알 수 없는 역할을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나한테서 무엇인가 끌어내려고 아니면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나로 하여금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도록 당신은 무의미한 이야기를 짓거린 거예요. 이건 정당하지 못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겠어. 제인? 좀 생각해봐야 알겠어요. 생각해봐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정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인, 당신은 잘못이 없었어. 조심성이 있었고 분별이 있었어. 나는 생각해봤다. 내 생각에도 대체로 그런 것 같았다. 마음이 놓였다.
실제로 나는 처음부터 경계를 하고 있었다. 어쩐지 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시나 점장이는 이 할머니가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더구나 꾸민 목소리를 내고 자꾸만 얼굴을 감추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생각은 그레이스 푸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수수께끼며 신비 중의 신비였다. 로체스터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인,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엄숙한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오? 놀라움과 자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좋겠지요? 아니, 조금 기다려. 지금 응접실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 아마 집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앉아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들 말하고 있어요?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11시가 다 됐어요. 아참, 당신이 아침에 떠나신 다음에 손님이 온 것을 알고 계세요? 손님이라고 모르는데 누구일까? 아무도 오기로 돼 있지 않은데. 지금은 돌아갔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아시는 사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 이름을 말했어?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인도 제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자마이카의 스페니시 타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로체스터시는 내 곁에 서 있었는데 마치 의자로 끌고 가려는 듯이 내 손을 잡았다. 입가의 미소는 얼어붙고 경련으로 인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메이슨, 서인도 제도라고 말했는데 그 어조는 마치 자동 인형이 단어를 말하는 것 같았다. 메이슨, 서인도 제도를 그는 다시 되풀이했다. 3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의 얼굴은 잿빛같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